자, 옛 노래 세 편 설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작품으로 제 막매가가 있네요. 제 막매가는 향가입니다. 향가. 자, 향가는 신라 시대의 가요죠. 신라 시대의 가요고 주로 귀족, 그러니까 승려가 중심이 되어서 향유된 그런 장르가 되겠습니다. 신라 시대의 승려는 주로 귀족 계층에 속했고 지식인 계층이었죠. 그래서 민중문학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귀족문학이고 민중문학은 아니다. 자,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막매가는 앞에 제자가 제사 지낼 제자 혹은 추모할 제자입니다. 자, 추모하다, 제사 지내다. 자, 막매라고 하는 건 죽을 망자에 누이 매자에서 죽은 누이란 뜻입니다. 죽은 누이. 정리해보면 죽은 누이를 제사하고 추모하는 노래라는 제목이 되겠죠. 자, 우리 제목 속에서 이 시가 처하고 있는 시적 상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시적 상황은 누이의 죽음이 되겠네요. 이렇듯 누이의 죽음이라는 극한적인 상황에서,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서 화자가 어떤 대응 방식을 보이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이 시를 우리가 감상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게 신라 시대의 가요인데 왼쪽에 보면 생사로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빌려서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와 같은 표기 방식을 우리가 향찰 표기라고 합니다. 이 향찰 표기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향찰 표기는 주의할 점은 이게 한문으로 한자를 빌려 쓴 건 맞지만 한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어를 쓸 때 영어 I love you라고 문장을 쓸 때 영어의 단어 어순을 따라서 적지 않습니까? 한문은 중국어의 어순, 한자의 어순을 따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중국 문장, 한문의 문장을 적는 것이 한문적인 표기 방식인데 향찰은 그런 한문의 어순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한문의 어순이 아니라 우리말의 어순대로 우리말의 어순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자의 음과 훈, 한자의 어떤 것은 음을 빌려 쓰고 어떤 것은 뜻, 즉 그걸 훈이라고 합니다. 자, 음과 훈을 빌려서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서 표기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점, 여러분이 꼭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자를 빌려 쓴 향찰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해독하는 게 필요하죠. 자, 오른쪽 보시면 자, 지은이가 월명사인데 월명사는 승려입니다. 승려. 그리고 당시 이 제막매가라고 하는 이 향가가 향찰로 기록되어서 책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이게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향찰 표기된 제막매가를 현대에 와서 김만진은 당시 이제 서울대 교수였고요. 서울대 교수였던 김만진 교수가 이것을 현대어로 우리말로 고유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만진 해독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김만진 교수가 해석하는 것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이제 읽어봐 보겠습니다. 생사길은 살생 죽을사, 삶과 죽음의 갈림길은 여기에 있음에, 여기는 이승을 가리키겠죠.
이 세상.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재수 없으면 아침에 출근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이승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머뭇거린다. 자, 두려워합니다.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때 나는 죽은 누이를 가리키겠습니다. 주의하세요. 밑에 이제 구행에 또 나가 또 한 번 나오는데, 구행의 나와 비교해서 봤을 때 삼행의 나는 죽은 누이를 가리키고 마지막 구행의 나는 화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지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나는 간다, 나는 죽는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여기서 우리는 화자의 그 혈육인 이 나가 죽은 누이가 이제 아마도 누구죠? 동생. 누이 동생인데 누이 동생이 죽는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배경설화에 따르면 그 누이가 나이가 젊었는데 아마 아이를 낳다가 죽은 것 같아요. 자, 출산 중에 이제 급작스러운 어떤 그 비상 상황이 생겨서 출산 중에 죽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유언을 남기지도 못하고 죽게 된 거죠. 자,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어찌 갑니까? 자, 이 어찌 갑니까라는 서술어 속의 안타까움, 여기 내모쳐 볼게요. 이 서술어 속의 안타까움, 비애감, 자,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용상 한 달락이 되겠는데요. 행을 세보면 1, 2, 3, 4행까지 여기까지 묶어보겠습니다. 자, 1, 2, 3, 4행까지를 묶어서 자, 누이의 죽음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과 슬픔과 그리움이 주로 표출되고 있네요. 자, 1, 4행까지를 묶어서 우리가 일어날 기자의 자, 기 부분이라고 합니다. 적어주시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이른 바람은 이제 여러분들 가을이 되면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찬바람이 더 심하게 부는 날이 있죠. 그렇게 되면 잎들이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자, 이른 바람은 이제 누이가 일찍 죽은 거, 자, 일찍 죽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요절이라고 합니다. 요절은 허리요자에 끊어질 저자에서 끝까지 살지 못하고 중간에 허리가 꺾여서 죽었다. 그러니까 천수, 자기 자연적인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을 요절이라고 하죠. 자, 바람이 요절을 암시합니다. 자,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네요. 함축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떨어질 잎, 자, 잎도 자,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잎이 나무 가지에 붙어 있다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떨어질 잎, 자, 죽음. 자, 처럼, 자, 직유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비유가 사용됐네요. 자, 비유, 함축적 의미가 들어있고, 자, 죽음을 가리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누이가 나뭇잎이라면 화자 역시 그 나뭇잎 어디 근처 가까이에 붙어 있는, 같은 가지에 붙어 있는 나뭇잎이겠죠. 따라서 한 가지는 같은 부모, 한 부모를 가리킵니다. 자, 이것도 은유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화자가 죽은 누이와 혈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에 태어났지만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자, 누가 갑니까? 누이가 죽어서 가는 곳. 아마 저승을 가겠죠? 그 저승을 화자는 알 수가 없죠. 아직 못 갔으니까. 아직 안 갔으니까 모르겠구나. 가는 것을 모르겠구나. 이제 둘이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자, 둘이 형제로 태어나서 알콩달콩 잘하면서 때로 싸우기도 하고 때로 웃기도 하면서 즐겁게 놀기도 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겠습니까? 자, 가는 곳을 모르원저에 내모치고 여기에 담겨있는 화자의 태도는 인생무상이 되겠습니다. 인생무상 혹은 허무. 자, 여기 5, 6, 7, 8을 이제 묶어 보겠습니다. 5, 6, 7, 8을 묶었을 때, 이렇게 묶었을 때, 아까 1, 2, 3, 4 묶고, 1, 2, 3, 4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묶었습니까? 기라고 묶었죠. 자, 이제 5, 6, 7, 8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서라고 합니다. 기서. 마지막 90평을 묶여서 우리가, 자, 90평을 묶어서 결이라고 합니다. 기서결 이 3단 구성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자, 1부터 4까지가 기, 5부터 8까지가 서, 그 다음에 9부터 10까지가 결. 자, 기서결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단 구성이 나중에 시조의 3단 구성과 굉장히 흡사하죠. 시조의 3단 구성으로 연결됩니다. 자, 시조에는 초장과 중장과 종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자, 흡사합니다. 자, 이제 8, 9까지에서 8회까지 해서 인생 무상을 느끼던 화자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 마지막 90편을 보겠습니다. 아, 미타철에서 만날라. 자, 아는 감탄사가 되겠네요. 자, 이게 19채 한가, 우리 10줄짜리 한가를 이 제막매가의 줄수를 세우면 10줄로 되어 있는데 10줄짜리 한가를 19채라고 하고요. 자, 19채 한가는 가장 세련된 한가 형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4줄짜리를 4구채, 8줄짜리를 8구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용된 19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19채는 가장 세련되고 정면된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발전됐다는 뜻이겠죠. 자, 19채 한가는 마지막 국구에서 국구와 19를 우리가 낙구라고 부릅니다. 자, 19채 한가의 국구부터 19 두 줄을 우리가 묶어서 떨어질 낙자, 끝날 낙자의 낙구라고 부르는데 낙구의 첫머리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감탄사가 오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감탄사로 시작한 형식을 취하는데 자, 이 낙구 감탄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뭐냐면 그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상의 전환과 시상의 마무리. 첫 번째는 시상의 전환, 혹은 시상의 마무리, 혹은 감정의 집약. 자,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둬야 되겠어요. 자, 낙구 감탄사 살펴봤습니다. 미타찰. 자, 미타찰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천국이 되겠네요. 미타찰에서 만날라. 자, 내가 죽어서 극락세계에 가면 누이도 거기 있을 거야. 거기에서 만날 거야. 자, 누이가 극락세계로 즉 천국으로 갔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네요. 우리가 이거를 불교의 내세 사상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내세 사상. 그러니까 내세라고 하는 건 다음 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현생 이승을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데 죽게 되면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그런 믿음인 거죠. 이거를 내세 사상이라고 하고 미타철은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의 내세 사상이라고 그렇게 메모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믿고 있네요. 만날라 화자가 믿고 있습니다. 자, 근데 누이를 만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자, 화자인 내가 도를 닦아야 돼. 열심히 수도를 해야 됩니다. 도를 닦아야지만 그곳에 갈 수 있겠고 도를 닦으면서
누이가 거기에서 있을 때 내가 죽어서 거기에 가도록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죄에 대한 믿음, 즉 종교적인 방식으로 슬픔을 승화를 시키는 거죠. 승화 극복. 슬픔의 종교적 승화라고 그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슬픔과 인생 무상의 종교적 승화 극복. 그게 바로 여기 기다리기라는 서술어 속에 들어있는 태도가 되겠네요. 이 부분이 또 문제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걸 불교의 내세 사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죽어서 다음 생을 사는 걸 우리가 또 윤회 사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아무튼 불교의 내세 혹은 불교의 윤회 사상 중에서 인간적 슬픔과 고뇌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승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수서 여러분 보시면 아마 어디 근처에 제막매가에 왼쪽에 보시면 배경서라가 있죠. 이걸 좀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막매가는 삼국유사에 향찰 표기로 실려 있는데 그 본문이 실려 있는 그 언저리에 배경서라가 똑같이 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월명사가 자기 누이가 죽은 후에 누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어서 제사 지낼 때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제사 지낼 때 보면 이제 종이를 이렇게 제문을 종이에 쓴 다음에 그거를 태우거든요. 불 붙여 태우면 종이가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불어나면서 그 종이가 서쪽으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불교에서 서쪽은 보통 우리가 극락세계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 서쪽은 극락세계예요. 그래서 누이가 죽어서 아마 극락세계로 갔을 것이라고 월명사 이 지은이가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배경서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막매가는 배경서라가 존재한다,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작품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다음 작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의 시가는 이 몸이 죽어가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시조가 되겠습니다. 시조. 여러분 시조 갈래를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시조의 갈래는 선생님이 다른 그 동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자세히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드시 정리하고 꼭 암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조의 기본적인 형식인 평시조로 형식을 취하고 있네요. 이 몸이 지고 가서는 지은이가 누구냐면 성상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상문은 누굽니까? 조선시대의 조선 전기, 세조 임금 때 세종 그리고 단종 그리고 세조 그때의 신하이죠. 당시 세조가 자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거저 먹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목숨을 걸고 반대하다가 결국은 죽임, 사형을 당한 그런 충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육신이라고 하죠. 세조에 반대하다가 단종 임금의 충성을 바치다가 죽음을 불사하고 충을 바친 그런 신하, 사육신. 죽음을 통해서 그것에 반대한 6명의 신하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시조는 성상문이 사형받기 직전에 자기 각오와 마음을 표현한 시조라고 하죠. 바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이 몸이 죽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죠. 살아있는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사형을 당해서 목이 잘리거나 사지가 찢겨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극한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될꼬 하니. 자, 3, 4, 3, 4에 사음보로 되어 있죠. 자, 글자 수는 3, 4 혹은 4, 4조의 음수율. 그냥 사음보의 음보율로 되어 있고요. 이런 규칙적인 운율을 갖고 있으므로 자, 이 시는 정형시가 되겠습니다. 정형시. 형식이 정해져 있다 하는 거죠. 자, 스스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걸 자문, 스스로 자문이라고 하죠. 자문. 될꼬 하니 복례산 제1봉에 낙낙장송 되어 있어. 무엇이 될꼬 하냐면, 자, 내가 복례산은 자, 상상 속의 산입니다. 도교에 나오는 산이죠. 복례산의 제1봉, 제일 높은 봉우리에, 그 꼭대기 봉우리에 낙낙장송, 낙낙장송이라고 하는 장송은 이 송자가 소나무 송자입니다. 자, 소나무는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죠. 왜냐하면 소나무는 겨울에도 눈이 와도, 즉 눈이라는 시련이 와도 죽지 않고 푸른색을 유지하죠. 그 푸른색을 잃지 않고 유지하기 때문에 바로 그게 시련 속에서도 잃지 않는 지조와 충절, 절개를 상징합니다. 자, 근데 이 소나무 송자, 소나무가 장송, 앞에 장이라고 하는 건 큰 소나무가 되겠고요. 이 낙낙이라고 하는 가지가 늘어진, 그럼 가지가 늘어진이라고 하는 건 떨어질 낙자인데, 가지가 늘어졌다고 하는 건 어떤 뜻일까요? 그만큼 큰 소나무란 뜻입니다. 낙낙장송, 이 낙낙장송은 화자의 분신이 되겠네요. 화자가 죽어서 되고 싶은 화자의 분신, 낙낙장송이 되어 있을 거야. 자, 이 중장과 종장은 앞에 초장의 자문, 스스로 질문을 던진 거에 대한 스스로의 답, 자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문, 자답 혹은 문답법으로 이 시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백설이 만곤 고날제, 백설의 흰 눈인데요. 소나무한테 흰 눈은 시련을 상징하게 되겠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상징한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자, 밑에 보면 이제 성산문이 나옵니다. 창작 배경을 보니까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죽임을 당할 때의 분시조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자기가 단종 보기를 꾀하다가 죽임을 당한다는 사건, 그런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백설은 그런 마이너스 의미가 되겠고요. 앞에 낙낙장성은 플러스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백설과 낙낙장성, 자, 반대하살표를 그어놔 보겠습니다. 자, 반대하살표를 그어서, 자, 이 두 개는 대조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조와 대비가 되겠네요. 자, 의미의 대비가 되기도 하고요. 또 색채의 대비가 되기도 합니다. 색채는 백설은 흰색이고 소나무는 푸른색, 청색이기 때문에 색채의 대비가 되고, 또 의미상 시련 고난대 절개라고 하는 의미상 대비가 되기도 합니다. 의미의 대비 혹은 색채의 대비, 둘 다 가능하겠죠. 자, 만건곤할제, 가득 찰 만자의 건곤은, 자, 하늘건 땅곤자에서 만곤곤 세상 적어볼게요. 땅과 하늘, 즉 천지, 전치에 가득하다. 가득할 때, 자, 밑에 보면 수양대군의 득세를 상징한다. 자, 이 백설이 이제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데, 당시 수양대군이 이제 많은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위세를 앞세워서 권력을 독점하고 휘두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 수양대군의 득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필기가 되어 있네요. 체크해 둡시다. 만건곤 할 때, 수양대군 득세할 때,
자, 독야 청청하리라. 자, 이때 독자는 홀로 독자, 홀로. 홀로 청청 푸르리라. 홀로 푸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지나 다짐을 표현하고 있죠. 화자 자신의 어떤 분신을 낙낙장성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백설이 많이 올 때, 세상에 가득 차 있을 때 홀로 푸르리라. 자, 절개를 끝까지 절개를 지키리라. 홀로 푸르리라. 끝까지 절개를 지키리라 하고 다짐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짐과 의지. 자, 마지막 여기에 화자의 태도를 기억해 둡시다. 절개 다짐, 절개 의지.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백설이 아까 실현 고난뿐만 아니라 수양대근 일파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을,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기억해 두세요. 실현 고난 말고 또 수양대근 일파를 가리키기도 한다. 자, 여러분, 아까 이제 이 초중 종장 3장 구조가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3단 구성은 뭐하고 흡사합니까? 자, 앞에 제망매가의 3단 구성과 흡사하죠. 따라서 신라시대의 가요가, 자, 고려와 조선시대의 시조에, 신라향가가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시조에 그대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형식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동짓달 기나긴 밤. 자, 이거는 그 유명한 조선시대의 멋진 여성 황진이가 지은이가 되는 시조가 되겠죠. 황진이. 자, 황진이는 조선 중기의 기생입니다. 여러분, 기생은요, 신분이 천민입니다. 천민. 물론 황진이는 상당한 지식도 있고 명석했고 또 가와 무에 능통한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신분상으로는 천민이에요. 자, 천민이 시조를 지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선생님이 시조의 갈래를 정리하는 동영상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만은 시조가 처음 발생한 것은 고려 중엽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시조 형식이 완성된 것은 고려 말입니다. 그리고 시조가 전성기를 누리는 건요, 조선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조는 지금 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정말 오래된 장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시조를 맨 처음에 지어 부른 주요 계층은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 이르기까지 주요 계층은요, 주된 향유 계층, 주로 양반 사대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귀족 문학이었던 거예요. 자, 상류 계층의 어떤 그런 가요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꽤 괜찮아요. 이 들어보니까 평민이 듣기에도 굉장히 지어 부르기 쉽고 또 기억하기도 쉽고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중기에 들어서부터는 사대부 외에 기생이나 중인 같은 그런 계층이 새로운 향유 계층으로 등장합니다. 새로운 향유 계층으로 등장한다. 여러분들, 계층이 바뀌면 내용도 바뀝니다. 사대부가 주된 향유 계층이었을 때는요, 주제가 관념적인 주제. 자, 메모합시다.
관념적인 주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충이라든가 효라든가 혹은 뭐 관념적인 자연 친화 같은 거. 자, 유교적인 주제나 자연 친화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주제를 이루었던 거죠. 자, 그런데 조선시대 중기에 들어오면서 자, 기생이나 중인층이 새로운 층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주제가 뭐로 바뀌냐면 이제 관념적인 주제가 아니라 주제가 일반 실생활, 그러니까 생활 감정이라고 하죠. 솔직한 정서가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유어를 많이 씁니다. 고유어를 많이 쓰고 의성어나 의태어도 많이 쓰기 시작해요. 옛날 사대부들이 주된 그 창현충이었을 때의 시조는 관념적인 주제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자어가 많이 나오고요. 한자어가 많이 나오고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것들이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약간 고리타분한 느낌? 그런 준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향유층의 확대에 따른 변화, 주제의 변화까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서 바로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어. 자, 여러분 동짓달은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시간입니다. 가장 기나긴 밤. 자, 화자는 아마도 이런 시간대에 아마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혼자 있습니다. 님의 부재 여기 써 있죠. 님이 부재와 혼자 있는 시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부정적 시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마이너스 의미가 되겠네요. 그 밤의 시간, 즉 외로움의 시간이죠. 그리움의 시간이죠. 그 외로움의 부정적 시간. 근데 허리라고 하는 건 중간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 시간의 외로움의 중간을 떼어낸다.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죠. 외로움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정서 개념이 되겠고요. 근데 그것을 베어낸다? 자, 이미지로 구체화시킨 겁니다. 자, 이걸 구체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줄여서 추상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자, 오탄안의 추상의 구체화. 자, 추상의 시각화. 자, 이 표현적인 수법이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별표 한 3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쓰인 시를 골라봐라. 그 시가 무엇인지 선생님이 프린트에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워내서 자, 3544 글자 수가 3544로 되어 있네요. 역시 기본적으로 3사조의 혹은 4사조의 음수율에 사음보의 정형률을 갖고 있네요. 춘풍에서 끊고 이불 아래 끊고 서리서리 끊고 넣었다가 끊고 역시 사사조가 연속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음보로. 자,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자, 춘풍은 자, 지금 동짓달은 겨울인데 갑자기 봄이 왜 나옵니까? 이때 보면 진짜 봄이 온 것이 아니고 자, 봄바람처럼 봄바람 자, 온화하고 따뜻하죠? 따뜻한 봄바람 같은 이불. 자, 춘풍 이불 따뜻한 이불이죠. 자, 의미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동짓달과 춘풍 의미상 대비가 되겠네요. 대조가 되겠습니다. 겨울과 봄이 와서 이불 아래 서리서리. 서리서리는요, 깊숙이 동글동글 마라. 깊숙이 혹은 똘똘 마라. 깊숙이 넣습니다. 자, 우리가 서리서리 같은 단어를 가리켜서 우리가 음성상징어, 그래서 의태어가 되겠습니다. 의태어. 똘똘 말려있는 이불 속에 여기에 자기 그리움을 집어넣는 거니까 자, 이게 이제 의태어가 되겠죠.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자, 넣었다가 어로님. 자, 어로님은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 자, 긍정적 시간이 되겠습니다. 님이 오신 날 밤은 앞에 님이 없는 초장의 동짓달 기나긴 밤과 의미상 대비가 되겠네요. 자, 요것과 기나긴 밤이 또 대비가 되겠습니다. 밤이 되면 구비구비. 자, 구비구비는 길게 펼쳐버리라. 자, 이것도 의태어, 음성상징어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음성상징어 의태어가 쓰이면 어떤 효과가 생깁니까? 굉장히 중요하네요.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생동감이 있습니다. 감각적입니다. 자, 이런 특징은 양반들이 주된 향유층이 되었던 양반들의 시조, 앞에 나왔던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성산문의 시조와 상당히 다른 느낌을 주죠. 구비구비 펴리라. 자, 이렇게 추상의 구체를 통해서 님에 대한 그리움과 님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효과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생이 지은 그죠? 시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조까지 정리가 되었고요. 이제 학습활동으로 넘어와서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펼쳐보겠게요. 자, 제명마의 분위기 정리. 너무 뻔한 내용이네요. 자, 죽음을 안타까운다. 무상과 허무함, 지혜의 다짐, 그 승화 극복. 자,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자, 다음 넘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제망맥이라는 제목의 한자 뜻을 써보고 상황과 동기를 써보자. 하자가 처한 상황은 갑작스러운 누이의 죽음이 되겠고요. 창작도끼 있는 추모와 종교적 의식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식구의 의미, 다 이룬 바람, 다 떨어질 잎 한 가지, 다 선생님 정리한 내용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성산문의 이 몸이 죽어가서와 자, 그 다음 여기 종장의 백설이 만곡은 할지를 정리해보자. 밑에 박스 보면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단종을 지지하고 있던 황보인과 김종서 같은 신하를 죽이죠. 철퇴로 머리를 깨서 죽입니다. 어우, 잔인하죠. 자, 그리고 조카를 위협해서 왕위를 빼앗는 이런 사건이 바로 이제 계유정난입니다. 이때 성산문은 박팽령, 유흥부, 이계등과 함께 단종 부귀운동을 깨하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서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백설은 여기서 누구를 의미합니까? 수양세군과 그 세력, 혹은 시련과 고난. 독야청청은 자, 수양대군과 그 세력에 저항한다. 혹은 절개, 지조, 혹은 누구에 대해서 단종에 대한 절개와 지조 혹은 충돌이 되겠죠. 수양대군이 아니라 단종을 향한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독야청청하리라 끝까지 절개를 지키겠다 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동짓달 기나긴 밤에서 화자의 상황이 뭐냐? 자,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혼자 외롭게 지내지만 미래에는 평생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여기에 또 어떻게 대응합니까? 힘든 시간을 줄이고 싶다. 자, 함께 지내는 시간 길게 연장하고 싶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네요. 자, 굳이 이렇게
이렇게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자, 아무튼 다음 페이지. 자, 다음 글 참고해서 옛날의 형식적 특징을 비교하자. 한가가 4, 9, 4, 8, 10, 4, 8, 19체가 있다는 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 중에서 19체는 가장 정제된 혹은 정련된, 가장 세련된, 정제, 정련, 세련 다 같은 말입니다. 향가라는 형식의 완성 형태, 완성 형태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에 사행의 첫 부분, 자, 기, 두 번째 사행이 두 번째 서, 나머지 이행이 결,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망매가와 이 몸이 죽어가서 시조, 동짓달 기다리면 시조로 비교해보면 똑같이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자, 공통점은 뭐냐면 3단 구성이라는 공통점. 다 뻔한 내용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작품들이 추가가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용의 님의 침묵하고요. 밑에 나와 있는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계를 연합이나 기류대 이 사설시조, 이 두 가지 이 사설시조와 님의 침묵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중요한 작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태도와 사상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보자. 제망매가와 님의 침묵의 공통적 태도. 사상은 무엇이냐. 자, 한용우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일제시대의 시인이고요. 일제강점기 시인이고 승려였습니다. 승려였지만 일제에 강력하게 저항했죠. 자, 그 님의 침묵의 마지막 부분이 여기 인용이 되어 있네요. 자,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자, 만날 때 만남은 꼭 언젠가 헤어짐이 있다는 걸 우리가 걱정하죠. 지금은 내가 남친 여친과 막 300일째 사귀고 있는데 언젠가 헤어질지도 모릅니다. 자, 또 떠날 때 떠나지만 나중에 또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또 믿고 있습니다. 믿고 싶죠. 자, 이거는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만남은 헤어짐을 예정하고 또 헤어짐은 다른 만남을 또 예정한다. 이거를 한자로는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고 해요. 회자정리 거자필반. 자, 이건 만남과 헤어짐의 이제 반복인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불교의 윤회 사상과 연결되는 맥락입니다.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회자정리 거자필반, 불교의 윤회 사상이다.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은 간 거는 사실이에요. 리얼입니다. 객관적 사실. 그러나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사실이죠. 사실 여러분들 두 가지는 충돌합니다. 간 건 간 거지 어떻게 안 갑니까? 자, 앞뒤가 이렇게 모순되죠. 자, 논리적 모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역설법. 자, 그만큼 재해를 강하게 믿고 있다는 거죠. 자, 역설법이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어와 비교해서 꼭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자, 사랑의 노래, 곡조를 못 이기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여러분들 일제시대 여기 님은 이제 조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빼앗긴 조국이죠. 일제강점기 우리가 주권을 일제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 빼앗긴 주권을, 자, 그 조국, 빼앗긴 조국은 님이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국의 주권 상실.
조국이 주권을 상실한 상황이지만 그 님이 침묵하고 있지만 사실은 님은 간 게 아니고 님이 내 마음속에 가까이 있다. 주권을 빼앗긴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내 마음속에 주국은 영원히 살아있다. 즉 님은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님이 죽거나 사라진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침묵한 채로 살아있다 하는 거죠. 자, 공통점으로 한번 정해 봅시다. 자, 밑에 예시답 보겠습니다. 제망매가와 님의 침묵에서는 공통적으로 사랑하는 대상과 헤어진 거. 자, 첫 번째 공통점, 사랑하는 대상과 이별. 사랑하는 이와 이별이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이별했지만 꼭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음. 자, 재회에 대한 믿음. 자, 이 공통적인 태도라는 거죠. 첫 번째 공통점 1번,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두 번째 공통점, 재회에 대한 믿음의 태도. 자, 세 번째 공통점, 공통적으로 불교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제망매가는 불교의 내세 혹은 윤회, 님의 침묵도 불교의 윤회. 자, 그러므로 세 번째 공통점, 불교의 윤회 사상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꼭 정리해 둡시다. 자, 님의 침묵은 시대상으로 현대시가 되겠습니다. 현대시고요. 그리고 자유시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시조가 정형시인 것에 비해서 님의 침묵은 형식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시라는 거 기억해 둡시다. 자, 그리고 뭐뭐합니다, 믿습니다, 뭐뭐합니다. 자, 경어체의 사용, 그리고 여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고요. 강한 의지. 자, 그 다음 넘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거를 살펴볼게요. 자, 다음은 조선시대 후기. 이제 아까 황진이의 시조, 동지다의 조선 중기의 시조라고 한다면 후기 와서는 이제 사설시조라는 장르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사설시조는 시조인데요. 시조는 시조인데 시조의 3장 형식이 유지가 되긴 합니다. 초장, 중장, 종장. 그리고 종장, 척구가 삼음보호가 반드시 유지됩니다. 그런 점에서 시조의 갈래의 기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평시조가 아닌 사설시조는 자, 초장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까지가 중장, 그 다음에 쉰밥의 종장에서 3장 형식을 유지하고 있네요. 3장. 자, 그리고 마지막 종장 첫 구절, 종장 첫 구가 삼음보로 똑같이 유지가, 무조건 여기 글자 수를 지켜야 됩니다. 종장 첫 구 삼음절, 아까 오타이냐, 삼음보가 아니라 여기에 삼음절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시조의 기본 갈래 형식을 띠고 있는데, 다만 평시조와 다른 점은 자, 중장이나 초장, 중장, 종장의 구절이 특히 중장의 길이가 엄청 길어진 것, 중장의 길이가 특히 길어진 것을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사설이란 말은 말이 많다, 말이 많은, 말이 긴 시조,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제 내용을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 자, 연화문은 뜻 주의합시다. 10마리 넘게, 엄청 많이 키우네요.
여기 그 중에 열 마리 넘는 그 개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한 마리 개가 있습니다. 요놈의 개 느낌이 딱 마이너스 의미가 있죠. 얄미우랴 서리법 제일 얄밉다 강조하고 있네요. 자, 미운님이 오면은 꼬리를 회치며 내가 싫어하는 남자가 오면 여자가 오면 꼬리를 회회라고 하는 건 이제 의태어가 되겠습니다. 꼬리를 좌우로 흔드는 걸 회친다고 표현하는 의태어. 자, 치띠락 나리띠락. 자, 위로 뛰고 위치가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뛰고 아래로 뛰고 올라 뛰었다가 내렸다 이것도 의태어입니다. 자, 꼬리를 회치고 막 위로 뛰고 아래에 뛰고 반겨서 달립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님, 고운님이 오면 거꾸로 뒷발을 바둥바둥 뒷발을 버티고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것도 의태어. 무르락 나오락 뒤로 물러났다가 그러면 이때 무는 게 아니라 입으로 무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났다가 앞으로 나왔다가 이것도 의태어입니다. 캉캉 의성어. 자, 이렇게 보면 의성어 의태어가 엄청 많이 사용됐네요. 자, 회해, 치띠락 나리띠락, 바둥바둥, 부르락 나오락, 캉캉 이렇게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이 사용되면서 음성 상징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요. 자, 생동감, 현장감, 감각적. 그리고 이런 개라든가 뭐 회, 꼬리 이런 것들 다 일상생활어가 많이 쓰였네요. 한자 하나도 없고 일상생활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현실감이 있네요. 자, 요 도리암캐, 도리암캐는 암캐입니다. 암캐 숙회할 때 요 암캐 얼마나 믿겠습니까? 자, 그 다음 쉰밥, 버리는 밥이죠. 버리는 밥이 그릇그릇 난들, 그릇그릇 많이 생긴들. 이런 그 밥이 이제 쉬면 이제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 아까우니까 개를 줄 수 있겠죠. 근데 그나마도 너 같은 그 고우님이 오면 바둥바둥 물려고 애쓰는 이 나쁜 놈의 개한테는 절대 주지 않겠다. 너 먹일 줄이 있으랴. 먹일 줄이 없다. 서리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어때요? 중장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점에서 사설시조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중장의 상황을 보면요. 화자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이 개가 잠눈에 띕니다. 자, 웃음을 유발시키죠. 자, 해악적입니다. 자, 해악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다. 여기 수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수다가 길고 그런 모습이 또 웃음을 유발시킵니다. 해악적인 태도. 자,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너 먹일 줄이 있으랴? 자, 절대 안 먹인다. 솔직한 감정. 네모쳐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솔직한 감정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자가 내가 좋아하는 님과 잘 되지 않는 것을 걔한테 이제 뒤집어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 번 더 여기 책임 전가, 화자의 태도, 책임을 전가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에 주제를 한번 확인해 보면 님을 그리워한다, 또 안타까움, 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밑에 이 몸이 죽어가서와 게를 연합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갈래는 똑같은 시조이긴 한데 이 몸이는 평시조, 사설시조는 중장이 특히 길어진 시조. 자, 정서가 양반계층의 정서, 그러니까
주로 관념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는 점. 밑에 보면 이상화된 자연물. 소나무가 절개를 상징해 이상화되어 있죠. 유교 인형. 자, 반면에 사설시조는 어떻습니까? 일상을 생활 순히 볼 수 있는 소리, 일상을 생활 소리를 사용하고 솔직한 감정이 있고 해학적입니다. 자, 그리고 평시조가 3장육구 45자를 글자 수를 엄격하게 지키죠. 정형성을 지키는 반면에 사설시조는 길이가 다소 길고 길이가 좀 자유롭게 늘어났습니다. 자, 평시조가 한자어를 주로 사용한 반면에 길에 남는 우리말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 되겠네요. 당연히 사설시조는 서민 계층이 주된 계층이 되겠고요. 조선시대 후기에 주로 많이 발달했고 자자 미상이 그래서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활동의 내용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향가시조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 형식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망매가와 잇몸이 주고 통직달 시조, 향가와 시조가 3단 구성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 둡시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암기사항들 주의해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면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